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중졸 기출 문제 2016 하반기 문제풀이를 수업할 저는 이미정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2016 하반기 기출 문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보게 되면 자, 우리 2016년 이렇게 문제가 출제됐다라는 것들은요, 우리가 전에도 배웠던 여러분들이 아마 접해봤던 문제들과 크게 다를 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단원별로 고르게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한국사 파트와 사회 1의 부분이 강세합니다. 자, 특히요, 사회 1 중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냐면 사회 1의 앞에 부분이죠. 그러니까는 학교에서는 1학기 부분이 될 수 있는 지리 파트가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회 문제에서도 확인을 했던 것처럼 새로운 교육과정의 개정에 따라서 등장한 과목에서 매번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설된 단원의 문제가 출제되어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놓치지 않으시고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자, 여전히 역사 부분 2016년 1회나 2016년 2회나 자, 9문제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리 파트나 그 뒤를 이어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지리 파트가 사회 1 중심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요. 정치나 경제나 사회 파트는 아무래도 이들에 비해서 비중이 조금 적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요령을 가지고 일단은 지리와 그 다음에 역사 파트를 우선적으로 공부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요, 근현대사의 비중이 조금 많이 줄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기출문제 풀면서 느끼겠지만 1번은 요 단원, 2번은 요 단원, 이게 거의 겹치는 걸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원별로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들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쫙 뽑아 보시고 그렇게 그 단원을 중심으로 해서 확인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요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요. 문제를 통해서 이번에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위도의 영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랬는데요. 항상 문제 1번은요. 위도나 경도와 같이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위도라는 건 뭘 얘기하냐? 자, 우리가 지도상이나 아니면 지구본에 나타나는 자, 우리가 뭐예요? 가로로 나타나는 선을 우리가 위도라고 하죠. 자, 위선의 값을 위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로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경도,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은 경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위도에 따라서는 우리가 뭘 확인을 할 수 있냐? 위도에 따라서는 크게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죠. 자, 뭘 알 수 있어요? 자, 위도에 따라서 태양이 비추는 각도가 달라지게 되면서 자, 저위도 지방으로 갈수록은 어때요? 더워요. 그 다음에 고위도 지방으로 갈수록은 일사량이 굉장히 각도가 약하게 되니까 자, 이들은 굉장히 춥죠. 자, 즉 위도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기온이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지구라는 아이가 태양을 1년에 한 번씩 공전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공전할 때 자,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진 상태에서 공전을 하다 보니까 자, 지구가 어때요? 어떤 지역이 이제 수직으로 비추는 지역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떠한 지역이 계절이 나타날 수밖에 없냐면 어느 지역? 중위도 지역에 뭐가 사계절이 뚜렷한 계절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위도에 따라서는 이렇고요. 경도에 따라서는 우리가 뭐예요?
지구가 자전을 하게 되면서 경도에 따라서는 우리가 뭐가 나타날 수 있냐면 시간의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매번 1번 문제로 위도와 경도 비교하는 문제 출제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볼 수 없는 것은 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기후대별 기온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쵸? 기후대별 기온이 다르게 나타나겠죠. 그죠? 이건 뭐 너무 쉬운 내용 아닙니까? 자, 다음에 북반구와 남반구는 그죠? 서로 간의 계절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북반구의 겨울일 때는 남반구의 여름이기 때문에 관광이나 아니면 곡물을 수출 수입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와 영국은 표준시가 다르다. 우리나라와 영국의 표준시가 다르다. 이게 답이죠. 그럼 선생님, 그럼 우리나라 영국의 표준시가 같은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뭐에 따라서 시간의 차이가 나타난다고요? 그렇죠. 경도에 따라서 시간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지 이 말 자체가 틀렸다라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요것과 관련되는 것은 경도와 관련된 답이기 때문에 3번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우리나라는 계절의 변화. 그쵸? 우리는 중위도에 위치하기 때문에 중위도에 위치하는 국가들은 사계절의 변화가 어떻게 한다? 뚜렷하게 나타난다. 자, 그래서 1번에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다음 문제를 보게 되면 가지역의 기후는 그랬거든요. 자, 가지역의 기후가 여기가 가요. 자, 여기가 무슨 기후일까요? 자, 여기가 뭐 서남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 지역이 되잖아요. 자, 서남아시아 지역과 북부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디예요? 여기는 이제 회기선 부근이기 때문에 자, 여기는 무슨 기후가 나타나요? 건조 기후가 나타나겠죠. 그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넓은 무슨 사막? 사하라 사막이 나타나기도 하는 지역이 여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바로 2번으로 나올 수 있는데 자, 열대 같은 경우는 어디에 나타날 수 있냐면 자, 여기죠, 여기. 적도 주변에는 열대기후가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위쪽에 그죠? 중위도 지역에는 온대기후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죠? 자, 고산기후라는 것은 어느 지역에 나타나냐? 열대기후 지역이긴 하지만 뭐가 높게 되면서 해발 고도가 높게 되면서 자, 원래 열대 지역이 나타나야 돼요. 위도상으로는. 그런데 높이가 높아지게 되면서 기온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그래서 해발 고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언제 정도의 기온이 나타나요? 그죠? 봄 정도의 기온. 그래서 항상 봄과 같은 기후다. 그래서 얘네들을 뭐예요? 열대라고 쓰면 안 되겠구나. 자, 원래 위치는 열대 지역이지만 해발 고도가 높아서 상층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 자, 이것을 우리가 무슨 기후라고 합니까? 고산기후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정답 몇 번이에요? 2번 체크하시면 네,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나타나는 기후. 자, 우리가 지구본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할까요? 그러면 간단하게 자, 그래서 여기가 지구의 적도라면 여기서부터 뭐예요? 열대, 그 다음에 온대, 그 다음에 냉대, 한대가 나타나고요. 중간에 강수량에 따라서 건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건 기온을 통해서 이거는 강수량까지 설명하실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요렇게 여러분들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다음 자연경관을 볼 수 있는 국가는 그랬어요. 자, 빙하의 침식작용으로 형성된 골짜기, U자국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형성된 피오르 지형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우리가 지형이 형성되는 작용의 유형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지구 내부의 힘에 의해서 지형 형성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구 외부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자, 지구 내부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지형들은 누가 있어요? 습곡이나 단층이나 융기나 침강이나 화산활동에 의해서 주로 이제 산지나 평원 같은 것이 주로 지구 내부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본다면 지구 외부의 힘에 의해선 대표적인 지형작용이 뭐예요? 침식, 운반, 퇴적,
풍화 작용에 의해서 뭐 빙하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하천 지역이라든가 해안 지역이라든가 기타 등등 많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 지구 외부의 힘에서는 뭐가 있다고요? 침식, 운반 작용의 퇴적, 풍화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주로 어떤 지역과 관련지어서 문제가 나오냐면 침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역인지 퇴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역인지 여러분들 구분하는 것들과 관련돼서 문제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항상 3번이나 4번 정도의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빙하의 뭐에 의해서? 침식에 의해서 만들어졌대요. 그러니까 침식, 깎아서 만들어진 지역이고요. 자, 그래서 골짜기에 뭐가 들어와요? 물이 들어와서 형성된 피오레안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빙하의 침식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형은요, 주로 어디에 많이 나타나냐면 스칸디나비아 반도 지역의 국가들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어떤 나라가? 그렇죠. 노르웨이 지역의 이제 대표적인 피오레안인데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싶은 건 자, U자국은 빙하의 침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자, V자국 너무 U나 V나 알파벳이 비슷해 보이네요. 자, V자국은 뭐에 의해서? 하천의 침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역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서해안이나 남해안의 리아스식 해안 그죠? 자, 똑같이 침식작용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얘는 빙하, 얘는 하천. 요거는 여러분이 구분하실 수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자, 지금 문제풀이를 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이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설명해드린 이유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아우 답만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3번까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보기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다 없기 때문에 문제 풀기에는 훨씬 쉬웠던 보기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자연재해는 그랬어요. 자, 지각판의 충돌하는 경계지역에서 주로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 붕괴하고요. 산사태, 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자연재해의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인을 해야죠. 자, 자연재해 유형은요. 뭐와 관련지어서 기후와 관련된 자연재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와 관련된 지형과 관련된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죠? 기후의 3대 구성 요소. 기, 강, 파. 기강파. 아이스크림 이름인가요? 네, 아니죠. 기온과 강수량과 바람과 관련지어서 네, 자연재해들 뭐가 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요. 뭐 홍수라든가 그 다음에 뭐 비가 너무 안 오는 가뭄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뭐 태풍 뭐 이런 것들 기타 등등 폭설, 폭염 뭐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지형과 관련된 자연재해는 뭐가 있죠? 자, 땅이 갈라지는 자, 문제가 여기 뭐예요? 지진이죠. 자, 그 다음에 밑에서 뭐예요? 마그마가 분출하는 뭐예요? 화산활동 이런 것들이 지형과 관련된 자연재해가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또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얘네들이 분명히 뭐 인명,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각각의 뭐가 있어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거 아시죠? 그것도 여러분들 문제 옆에다 정리해 주시면 더 땡큐죠.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건 뭐예요? 지진이 되겠죠. 자,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기후와 관련된 자연재해가 되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로 정답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장단점도 여러분들 같이 적어두세요. 알겠죠?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대화 내용에 해당하는 인구 이동의 유형을요. 보기에서 고르래요. 자, 미국에는 어떤 이유로 오셨어요? 그랬더니 나는 멕시코에서 살다가 식품회사에 취직하기 위해 미국으로 왔어요. 라고 이 여자가 얘기했네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인구 이동의 유형은요. 범위에 따라서 무슨 이동과 무슨 이동을 나누냐면 자, 다른 나라. 자, 지금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왔네요. 국제 이동이냐 국내 이동이냐. 이 여자는 지금 무슨 이동이에요? 국제 이동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원인에 따라서 뭐예요? 저 돈 벌러 왔는데요.
경제적 이동이 될 수 있고요. 아니요, 저 종교적인 자유를 따라왔어요. 뭐 종교적인 이동. 아니면 저희는 뭐예요? 전쟁이 많아요. 무서워서 왔어요. 정치적 이동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이동이 있어요? 너 가세요. 네, 이런 무슨죠? 자, 강제성의 유무에 따라서 강제적 이동과 그 다음에 뭐 자발적 이동과 이런 것들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여자는 외국으로 왔죠? 국제 이동이죠? 돈 벌러 왔죠? 경제적 이동이죠? 자, 자기가 스스로 왔죠? 자발적 이동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지어서 우리 그러면 문제 보기를 살펴볼까요? 자, 그러면 뭐예요? 국제 이동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이동이라고 했죠. 강제적 이동 아니죠? 자발적 이동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정답은 뭐예요? 기역, 니은을 표시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하는 걸 잘 들으시면서 느끼겠지만 인구 단원에서는 인구 이동의 유형이라든가 아니면 인구 이동의 원인이라든가 아니면 인구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그 소단원이 3가지 정도 있죠. 그죠? 요런 것들에 관련지어서 문제화 될 수 있어요. 인구 단원. 그죠? 요것도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요것도 항상 요 정도의 문제 번호에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갑니다. 자, 다음에 설명하는 식량 자원은 이랬거든요. 자, 최근 사료 작물이나 바이오 에너지의 원료로 이용되어서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 아르헨티나 등의 주요 수출국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료 작물로 이용한대요. 그러니까 사료라는 건 뭐예요? 우리 가축들의 먹이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가축의 사료 작물이 많이 필요하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육류의 소비량이 늘어나게 되니까 고기 좋아하잖아요. 그죠? 고기들을 많이 먹다 보니까 고기들을 길러야 되겠죠? 그럼 고기들의 밥이 될 수 있는 사료들을 길러야 됩니다. 그 사료 작물로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농작물이 뭐예요? 콩이나 옥수수죠.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식량자원, 오늘날 콩이나 옥수수를 많이 재배하는 이유는 뭐예요? 가축의, 그러니까는 우리가 고기류, 그죠? 육류의 소비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가축의 사료 작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지어서도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오늘날의 이제 농업과 관련지어서의 변화의 모습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쉬웠던 문제 아닐까요? 그죠? 어렵지 않았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죠? 내 입장에서 쉬웠나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긴 한데. 자, 그러면 7번 비무장지대 DMZ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그랬거든요. 자, 이 비무장지대라는 지역은요. 자, 양쪽으로 남북 한쪽으로 2km 지점을 말할 수 있는 건데, 자, 이 비무장지대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게 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옳지 않은 걸 고르게 되면 네, 한반도 남북분단의 산지입니다. 아까 6.25 전쟁을 치르고 나서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민간인의 출입이 자유롭지 않겠죠. 그죠? 여기에는 민간인이 함부로 다닐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생태계가 많이 파괴됐다. 아니죠, 여러분. 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생태계가 많이 보존이 되어 있어서 이게 나름대로 이제 생태적인 어떠한 그 보고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군대나 무기의 배치를 금지하도록 약속했습니다. 자, 그래서 DMZ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양쪽으로 2km인데 가끔 보기에 뭐라고 나와요? 그냥 묶어서 4km로 외우신 분들을 약간 틀리게 하기 위해서 남북한 4km 쪽으로 양쪽으로 나누어졌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헷갈리지 않으시면 될 것 같고요.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다라는 것과 관련지어서 여러분들이 정답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3번 체크하시면 정답 처리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문제 갑니다. 가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자, 이것은 불평등한 무역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도상국의 생산자에게 정당한 가격을 주고요. 상품을 구매하는 윤리적 무역이다. 주요 대상 상품으로 커피, 초콜릿, 의류 등이 있다. 자, 이것입니다, 여러분. 자, 요거는요.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서 새롭게 등장한 단원이죠. 이 새롭게 등장한 단원에 관한 문제들이 한두 문제씩 하나 등장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 새롭게 등장한 단원이요. 뭐 세계화와 관련지어서 등장한 단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 요건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제 국가 간에 교류하는 데 있어서 선진국의 국가들이 개발도상국에게 제대로 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물건을, 그죠? 그러니까 농산물 같은 경우에 많이 수입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정당한 대가를 주고서는 상품을 구매해라 라는 거. 그리고 이 생산자 입장에서 소비자에게도 정당하게 가격을 지불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많이 가격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는 무역. 자, 이걸 우리가 무슨 무역이라 그래요? 공정무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수업할 때 어떤 식으로 설명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가게들 보게 되면 공정무역을 통해서 산 커피예요. 그러면서 커피 전문점에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커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제품을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해주면 훨씬 더 개발도상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고, 공정무역과 함께 같이 나올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공정여행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호무역이라는 건 뭡니까? 보호무역이라는 건 오늘날에는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에는 뭐예요?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제 자국의 어떠한 상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관세를 좀 붙여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기네 나라의 무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붙이게 되면 자국의 물건이 좀 더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보호무역이라고 하고요. 자, 이거에 반대가 되는 게 자유무역이 될 수 있죠. 자유무역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WTO, FTA 뭐 이것과 관련되어서 관세 장벽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간의 교역을 할 때 어떠한 관리나 어떠한 관세나 이런 것들이 붙지 않게 되면서 정정당당하게 물건을 사고 팔자라는 게 자유무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어떠한 단점이 있냐면 선진국의 물건은 더욱더 많이 판매가 되지만 개발도상국의 물건은 더욱더 판매가 되지 않겠죠. 그죠? 국가 간 빈부격차, 즉 무슨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까지, 남북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죠. 세계화 시대에 등장했던 대표적인 무역 형태가 되겠고요. 중개무역은 뭐예요? 그냥 A라는 나라에서 물건을 사요. 여기가. 그리고 그 물건을 여기다가 자기네 나라에 파는 게 아니라 제3자에게 다시 파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단계를 걸쳐가면서 토스하는 거. 그죠? 자, 이것을 중개무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건 역사에서 뭐 배웠죠? 역사에서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단군의 고조선의 위만 시절, 위만 조선 때 중개무역을 한 나라와 사이에서 했었죠? 기억날까요? 과목이 왔다 갔다 거린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사회는 같은 과목이기 때문에 같이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래서 8번에는 1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자, 노인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교육 실시해요. 자, 여기부터는 이제 여기 단어는 사회의 내용이 되나 봐요. 그래서 자, 노인에게 어떤 시청에서 스마트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시청은요, 새로운 문화를 배우기 위한 노인들의 열기로 뜨겁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자, 이거는 사회와 관련지어서 나온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원래는 인간은 본능적인 존재로 태어났던 인간은 무슨적인 존재로 바뀌어가요? 사회적인 존재로 바뀌어갑니다. 자, 본능적인 존재로 태어난 인간이 사회적인 존재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사회화라 그래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여러분들도 그렇고 사회화가 됐어요. 자, 사회화가 됐는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우리가 사회가 같이 변하겠죠. 그러면 사회가 변하게 되면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습득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이게 스마트폰? 이게 뭐야?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전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 어르신들 입장에서도 아, 이거 사용법을 좀 알아야 내가 이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지. 이런 걸 배운단 말이죠. 혹은요, 영어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영어를 새롭게 배운단 말이에요. 혹은요, 또 뭐예요? 그 다음에 뭐 컴퓨터를 새롭게 배운다. 뭐 이런 거. 사회적인 존재가 되어간 인간이 사회 변화에 따라서 다시 배워요. 다시 배워요. 다시 배우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재사회화라고 하죠. 다시 재자.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오해 선생님 사회화만 얘기하면 되죠. 아니죠. 일단은 사회화를 알아야 다시 재자, 재사회화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회화, 재사회화의 개념과 함께 동시에 또 뭐예요? 이러한 사회화를 가르쳐주는 기관들 있죠? 1차적, 2차적 사회화 기관의 특징들도 여러분들 좀 정리하셔야 돼요. 알겠죠? 다 보는 거야, 다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보면 여러분들 공부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청소년기는 굉장히 생뚱맞은 보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그냥 뭐 질풍노도의 시기 막 이러면서 그런 단계죠. 그죠? 인생의 단계가 되는 거고요. 성취지위라는 건 뭐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지위예요. 자, 나의 직업은 뭘까요? 선생님이죠? 그죠? 이런 것들. 뭐 학생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변호사, 의사 뭐 이런 직업과 관련지어서 성취주의가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역할 갈등은 그 지위에 따라서 기대되는 모습을 역할이라고 하는데 그 역할이 여러 개의 역할을 수행해야 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하나의 지위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기대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갈등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엄한 선생님이 돼야 될 것이냐 아니면 부드러운 선생님이 돼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 역할 갈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9번에는 1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를 볼게요. 자, 밑줄 친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자, 다수의 사람들에게 많은 정보를 동시에 전달하기 때문에 대중문화 형성에 기여하는 매체를 대중매체, 불특정 다수에게 문화를 전달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대중매체의 장점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과거의 대중매체 있죠? 기존의 대중매체는 뭐래요? 일방향 매체였대요. 일방향. 자, 가만히 내가 얘기하면 그렇구나. 오늘 정부가 무엇을 발표했습니다. 오, 네. 이거예요. 일방향. 그죠? 뭐 TV라든가 아니면 신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방향 매체였다라는 거죠. 기존의 대중매체는. 그런데 오늘날의 뉴미디어는 뭐예요? 쌍방향 매체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발표하는 게 아니라 뭔가 어떤 정체관을 발표하게 되면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아요? 나도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인터넷을 통해서. 그죠? 자, 혹은요. 이 쌍방향 매체인 오늘날의 뉴미디어라고 하죠. 이 뉴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뭐예요? 이러한 것들을 생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체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프로슈머라고 얘기를 하죠. 프로듀서와 컨슈머의 합성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뉴미디어의 특징이 될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뉴미디어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대표적이다. 맞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일방적으로, 선생님, 자, 일방향의 기존이라고 써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만 읽어도 마치겠네요. 그죠? 문제만 꼼꼼히 읽으면 여기 일방향으로 써 있는데 일방향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틀리면 정말 속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읽는 것도 여러분들 공부하는 요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방향적으로 전달하는 건 기존의 대중매체고요. 자, 문화의 소비자인 동시에 생산자, 맞죠? 그 다음에 정보통신 기술 발달에 따라서 등장한 뉴미디어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10번에는 이렇게 2번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문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다음을 통해서 변화된 사회 모습은 그랬어요.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유입이 증가되고요. 국제 결혼을 통한 이주자의 국내 유입이 증가했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외국인의 노동자, 그 다음에 국제 결혼을 위한 외국 사람이 왔대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온 인구 이동이죠. 그죠? 그러면 그들이 그냥 온 거가 아니라 여기서 정착하게 되면서 새로운 뭐예요? 문화가 탄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다문화 사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이건 다문화 사회에 관련된 얘기고요. 자, 고령화 사회라는 건 뭐예요? 노년층 65세 이상의 인구가 많아지고 있는 오늘날 우리나라 인구 문제의 대표적인 유형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정보화 사회는 뭐예요? 정보통신 산업의 발달에 따라서 지식이나 정보가 부의 원천이 된다. 현대사회의 세계화, 정보화, 산업화, 그 중에서 하나에 대한 내용이죠. 산업화, 그죠? 대량 생산, 대량 소비 형태. 그래서 이게 오늘날 현대사회의 전반적인 이 보기는 특징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것과 관련된 문제였네요. 그죠? 그래서 현대사회 특징이라는 단원과 관련되어서 나온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지역 주민들 스스로 또는 주민의 대표자를 통해서 정치와 행정을 자율적으로 한대요. 자, 스스로, 누가 스스로? 주민들이 스스로. 자, 지방의 주민이 스스로, 지방의 주민이 스스로가 한자로 볼까요? 스스로, 다스린다, 다스릴 치자. 자, 아까는 사회에서 물론 국어도 그러겠지만 한자만 알아도 몇 점은 하나 얻어갈 수 있다라는, 그죠? 자, 지방의 사람들이 스스로 다스리는 정치 제도. 자,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지방자치제도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 지방자치제도는 지역 주민의 행복한 생활,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되고요. 자, 우리 뭐예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이 되고요. 광역의 범위가 있고 기초의 범위가 있고, 자, 이들은 다 누가 뽑아요?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는 지방자치제가 되는 거고요. 입헌군주제라는 건 뭐예요? 군주, 왕이 뭐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정치하는 형태. 그러니까 뭐 영국 같은 나라, 그죠? 과거에. 지금 뭐 영국의 왕은 상징적인 존재긴 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고, 절대군주라는 것은 뭐냐면 군주가, 왕이 굉장히 절대적, 굉장히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됩니다. 근세시대에 많은 그 태양왕 루이 14세 이런 사람 혹시 아시는지.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절대군주, 예, 엘리자베스세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자, 의원 내각제라는 것은 뭐예요? 내각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대통령제고, 예,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입법부와 행정부를 따로따로 뽑잖아요. 의원 내각제는 입법부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되는 거예요? 수상이 될 수 있는, 그죠? 그러니까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가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는 정치 형태를 의원 내각제라고 하죠. 자, 그래서 정답은요. 주민이 스스로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라고 한다. 자, 일단 그래서 12번까지 문제를 풀고요. 자, 나머지 문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습하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